안녕하십니까? 이렇게 또 원격 수업으로 여러 선생님들을 만나게 돼서 조금 처음이라서 어색하실 수 있지만 열심히 한번 또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가족의 이해는 우리가 선생님들의 가정을 생각해 보시면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것 같아서 진도를 빨리 빼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그 가족은 우리가 알듯이 서로 가족 모든 구성원들이 영향을 주고 받는다는 전제하에서 이 체계적 접근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특징을 보면은 이 외부 환경의 변화로 인해서 자녀를 포함한 모든 가족 구성원이 서로 상황에 적응하기 위한 변화를 이루어야 한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가족의 하위 체계는 부부를 중심으로 해서 형제, 자매와 또 부모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요. 또 이 체계는 정치나 경제나 종교, 교육 등의 문화를 형성하는데 보다 큰 사회 체계에 영향을 받으면서 이 가족 체계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가족만의 독특한 문화를 만들기 위해서 서로 그 안에서 결속된 상호작용을 한다는 게 이 가족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대부분 사회화의 1차적 대리의 역할을 하는 부모는 이 세 가지 측면에서 청소년의 사회화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선 훈육에 있어서 또 정보 제공에 있어서 바람직한 행동으로 이 서로 강화하고 또 자녀를 통한 자녀들에게 이 사회화에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청소년의 태도나 여러가지 신념, 행동 이런 중요한 모델을 부모를 통해서 자녀들은 배우기 때문에 이런 역할에 부모들은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청소년의 발달에서 이런 영향을 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자녀들이 조금 더 건강한 사회인이 되도록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부모가 되겠죠. 그래서 이 자녀가 사춘기에 이르면 부모들은 이런 자녀들의 그 건강한 사회인이 되는 것을 도와주고 또 이런 독립적인 또 합리적인 가치를 판단할 수 있도록 자녀들에게 롤모델이 되어야 되겠죠. 뿐만 아니라 이 부모의 역할 역시 청소년의 발달 단계에 따라서 그렇게 그 부모의 부모로부터 그 역할을 배워왔다는 거죠. 자, 다음은 이제 가족의 기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족의 기능은 우리 교과서에 보면은 이렇게 네 가지로 정리할 수 있는데 가족은 첫 번째로는 물자와 서비스를 생산하고 소비함으로써 인간 경제의 이익을 담당한다. 이 말은 너무 쉬워서 설명 안 해도 되겠죠. 또 전통적으로 인구 증가의 수단으로 가족이 있고요. 또 역사적으로는 가족이 노인을 돌보는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요즘에는 좀 약간 그 핵가족화됨으로 인해서 부모와 자녀 또 부모와 형제와 형제끼리도 이제 서로 그렇게 많은 가족 일원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국가나 사회가 그 역할을 담당하는 경우가 많이 있겠죠. 자, 부모가 자녀를 돌보고 훈련시키는 일. 이것은 그 부모들이 자녀들이 또 하나의 사회를 이루기 위해서 그 1차적 사회 집단으로 서로 그 훈육하고 또 서로 도움을 주고받으면서 이제 또 2차적 집단을 만들기 위한 준비의 단계가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러 학자들의 이야기를 조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레빈이 주장하는 가족의 기능은 세 가지 목표를 갖고 있어요. 그 첫 번째는 자녀의 생존을 지키고 건강을 증진시키는 거고, 또 자녀가 성인이 되었을 때 이런 경제적 자립에 필요한 기술과 능력을 이 가족 집단에서 배우는 거라고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문화적 가치인 도덕성이나 아니면 종교, 성취, 또 부와 신망, 그리고 이런 만족감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능력과 행동을 길러주면서 그 자녀들이 자아실현을 목표로 해서 성장하는 게 가족의 기능이라고 했습니다. 자, 자녀의 양육 유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바움린드라는 학자는 자녀의 양육 형태를 이렇게 네 가지로 보았습니다. 권위적인 양육과 또 권위적인 우리 여기 보면 교과서에 보면은 권위형과 권위주의형, 또 허용형, 방임형 이렇게 양육의 형태를 보이고 있는데 이거는 권위형이라는 것은 이제 부모가 권위주의적인 것과 허용적인 부모 양극단 사이에 있으며 적절한 권위를 가지고 자녀와 양방향적인 소통을 하며 통제와 따뜻함을 모두 갖추고 제한을 분명히 하지만 동시에 자녀의 욕구에도 민감하게 반응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권위와 권위주의형은 약간 다른데, 권위주의형을 보면 이 부모는 욕구나 통제는 많지만 따뜻함이나 반응성의 수준이 낮은 점에서 가정에서 자란 이런 권위주의형의 가정에서 자란 청소년은 학교 수행이 그리 좋지 않고 또래와 상호작용 기술도 부족하고 낮은 자존감을 나타내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해요. 그 다음에 이런 높은 공격성을 가지고 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조금 더 엄격하고 권위주의적인 사람들은 이런 창의적인 것들이 조금 어려움을 보일 수도 있겠죠. 자, 허용형 또 방임형 이런 것들은 선생님들이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권위형과 권위주의형, 허용형과 방임형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다음에는 청소년과 부모와의 관계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청소년과 부모의 관계는 몇 가지 특징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특징을 살펴보면요. 부모로부터 독립하고 정서적 의존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청소년이 부모와 갖는 관계는 아동기에 가졌던 부모와의 관계와는 조금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청소년기에 급속한 신체적 성장으로 이제 부모의 권위는 도전을 받게 되고, 또 지금까지 그런 부모와 자녀 관계를 이제부터는 수정해야 하는 이런 상황이 올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형식적 조작적 사고가 가능한 청소년은 부모가 설정한 이런 규칙이나 가치관에 대해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계속 부모와 대립관계를 만들 수도 있고, 또 이런 것들을 잘 합리적으로 풀어갈 수도 있는 이런 관계를 계속 유지하겠죠. 뿐만 아니라 이런 이 중대한 인지적 기술로 인해 이제 청소년은 더 이상 무조건 부모가 시키는 대로 따라하지 않고 자기들만의 영역을 만들어내 가겠죠. 자, 오늘날 사회 변화가 이런 청소년과 부모와의 관계를 더욱 어렵게 만드는 몇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이것은 청소년기가 길어지는 것, 또 급격히 변화하는 사회문화적 변화와 방대한 정보들이 이런 가치들을 혼란을 만들 수도 있고요. 또 오늘날 우리 이 사회의 지원이 조금 부족한 이런 것도 있고요. 비행 청소년이 계속 늘어가는 경우에 이 대중매체로 인해서 비행 청소년들이 늘어가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또 부모는 이런 청소년기에 성공적인 적응을 위해서 필요한 애착과 자율의 중요성을 일깨워서 이런 관계를 잘 유지해야 되겠죠. 자, 다음은 이 청소년과 형제와의 관계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청소년과 형제와의 관계의 특징을 몇 가지 살펴보면, 우선 형제는 함께 많은 시간을 보내며 정서적으로 힘들 때 의지가 될 수 있는 좋은 친구와도 같은 존재고, 또 이 형제 사이에는 경쟁하고 질투하고 때로는 분노하는 감정도 있을 수 있습니다. 또 형제 관계는 형제 간 상호작용의 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이런 출생 순위에 따라서 부모와의 어떤 상호작용이 달라짐으로써 발달에도 영향을 주기도 합니다. 이 형제는 부모와 다르게 이런 같은 동시대에 태어난 또래 집단으로 서로 이렇게 힘이 되고 좋은 친구가 될 수도 있지만, 가끔 서로 이런 분쟁으로 인해서 서로의 이익을 취하는 그런 경우의 관계에 놓일 수도 있는 거죠. 여러 선생님들이 이제 형제들과 어렸을 때 이런 관계가 나중에 성인이 되었을 때도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지겠죠. 그래서 형제는 가끔은 좋은 친구이기도 하지만 가끔은 서로가 경쟁의 대상이 되고, 또 그 출생 순위에 따라서 이 형제 관계는 서로 다른 위치를 보여주고 있음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